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PPI부터 보겠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사실 원래는 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던, 뭐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그런 지표는 아닌데 일단 이게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게 한번 확인이 됐고 PPI까지도 확인되니까 이건 PPI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꺾였다는 느낌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아무래도 뭐 상대적인 강도에서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 CPI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부분이 없잖아 네네. 있죠. 그런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행 지표격으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네. 매월 1일 날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 내에 프라이스 페이드 즉 그 생산자들이 지불하는 원가 관련한 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단에서의 압력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일단 시장의 기대는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의 높은 이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이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뭐 CPI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PPI 말고 다른 것들은 좀 재료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최근에 지난주에 CPI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G2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또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전에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주 뭐 시장, 뭐 경제 전체적으로 돌아설 정도로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볼만한 것들이 시티에서 발표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최근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역시 지난주 발표된 CPI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일단 연준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긴축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해부터 이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이 주황색 라인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 올랐느냐 또는 전월 대비 얼마만큼 올랐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걸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실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3번의 그 국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팬데믹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의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한 번의 점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면서 또 하나는 뭐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같이 동조화되면서 그 흐름 자체가 느슨해지고 있는 모습 네네.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 연준의 긴축 정책만으로도 향후에 다른 가정들은 이제 다 없다라고 가정했을 네네. 때 인플레의 속도 자체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세 가지 문제점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든 거라면 네. 이 문제점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팬데믹 효과랑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나머지 전쟁만 좀 해결되면 좀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직은 가늠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겠네요. 뭐 일단 제가 앞으로 그 전망 자료에도 보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는 표는 단순하게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보실 부분은 뭐냐면 상품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인플레를 상당히 극적으로
끌어올렸던 것 요인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 그렇죠. 지수였는데 중고차 가격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실제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상품과 서비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품 물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서비스 물가이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에서도 상품 물가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서비스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 부분도 일정 부분 그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거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서도 관찰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환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채 금리와 달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미 국채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고점은 찍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CPI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국채 금리가 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FMC 이후에 4.8%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이제 4.2, 4.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폭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단기 금리, 특히 3개월,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약간 시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뭐 향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연준의 긴축 기조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지금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채 금리라든지 또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말인즉슨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에서는 일단 저점 대비 뭐 10% 이상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에도 들어와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떠세요? 전고점을 앞으로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건 안 갈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몇 가지 요인들 좀 살펴봐야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상방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단기 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에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그중에 10년물과 3개월물이 10월 들어서 10월 말미부터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랬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국채금리 18개월물과 3개월간의 국채금리 역전 현상도 최근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 네네. 특히나 이제 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것과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월 네. 대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 장기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연준 내부에서의 기조가 빠르게 또 매파적으로 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다시 오를 수가 있겠느냐. 금리가 전고점까지 다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일단은 뭐 신용금리 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대단만 좀 부탁드릴게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금리가 또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